그리고 뭐 일반 병원에서도 25% 정도밖에 진단을 못 내린다고 하니까 진단이 지금 어려운가 보네요. 내가 방황하다가 그나마 남은 치료의 시간을 놓치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고 신경의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공통 분모들이 있을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초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 100세 시대,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점점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픈 겁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수록 아프다. 뭐 아프니까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아픈 그런 질병들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거. 그렇죠. 사실 이거는 암보다 더 두렵습니다. 네.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그러면 사실 뭐 요양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네. 치매신데, 치매는 도대체 뭐를 치매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치매는 이제 뇌 퇴행성 질환 중에 이게 통칭한 의미로서 우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감각적이나 운동적인 면모까지 다 떨어지는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퇴행성이다. 이러니까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네. 거랑 관련이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치매라는 예를 들면 큰 카테고리 증상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 한 60에서 70%까지 해당하는 게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가 그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렇죠. 셈이네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보통 이제 치매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2비로 한 17% 정도가 이 혈관하고 관련된 치매, 그러니까 혈관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파킨슨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질병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손을 떨거나 예를 들면 뻣뻣해지는 경직이 오는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지거나 네, 그 이런 거? 파킨슨 또한 결국에는 이제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치매 한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네. 혈관성, 파킨슨, 이게 이제 네. 주로 치매의 대부분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밥을 먹었는데 네. 뭐 며느리가 밥을 안 먹이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그냥 이제 뭐 오줌이나 똥 이런 것들 이제 아무데나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검사상으로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아쉬운데, 이게 이미 증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퇴행의 과정, 특히 신경의 기능들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평균 연령들이 늘어가면서 이거 나이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다 누구나 그렇지, 뭐 옆집 아줌마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치료를 늦추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단명이 다르다고 하면 네. 생기는 부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영향을 네. 받는 부위가 네. 뭐 서로 좀 다른가요? 일단은 이제 치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뇌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린 요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뇌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고등사고를 하는 우리 대뇌 피질,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마인데요. 해마는 학습, 내가 이제 뭐 이걸 배운 거, 그러니까 배운 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억.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내 이름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학습과 기억, 그리고 정서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정서에서 난폭해지거나. 그리고 예민해지고 이 기복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이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간은 이 대뇌 피질, 큰 대뇌하고 이 척수 신경 사이에 있다고 해서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뇌간에 까만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흑질인데, 네. 이 흑질이란 부분에서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도 네. 뭐 이게 질병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검사를 해도 잘 모른다. 네. 미리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났을 그렇죠. 때야 비로소 아는데, 네. 그때는 너무 늦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뭐 손을 떨거나 뭐 갑작스럽게 뭐 난폭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서서히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지만, 일단은 진단명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돌고 돌아도 진단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 흙집, 아까 뇌에 말한 뇌간의 신경세포들이 70% 정도는 소실이 되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양이 80%까지 없어져야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네. 돼서야 손을 떨고 경직이 오고 보행장애가 시작이 된다는 말은 우리 영화로 치면 거의 결말에 다다를 때야 돼야 내가 이제 이게 뭘까를 고민한다는 뜻인데 그런 증상이 와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한의원에서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네. 파킨슨 전문, 네. 뭐 치매 전문 네. 뭐 이런 데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공식적인 연구 결과에서 파킨슨 질환 환자가 손떨림으로 한의원을 가가지고 진단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아니, 벌써 70%나 흑색질이 이제 소실이 돼야지 네. 병이 그렇게 손 떨림을 나타나는데 네, 네. 진단을 못한다. 네. 그러면 더 진행될 때까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반 병원에서도 25% 정도밖에 진단을 못 내린다고 하니까 진단이 참 네. 어려운가 보네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지금 손도 떨리고 몸도 안 좋은데 진단이 뭐지? 이렇게 내가 방황하다가 그나마 남은 치료의 시간을 놓치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고 신경의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공통 분모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 신경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린 요소 중에 신경으로의 혈액순환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네. 아프지 마쇼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사질환인데, 네. 대사는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럼 대사질환이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뇌세포도 그러면 대사를 잘 못하게 된다. 네. 뭐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제3의 당뇨다. 이런 말이 있을 맞아요, 정도거든요. 맞아요. 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좋은 영양소도 줄 것이고 그리고 산소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뇌의 기능도 하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조금씩 잘 방어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밑으로 꺾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또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그만 증상, 좀 이상한 증상, 예를 들면 좀 깜빡깜빡한가? 아니면 내 감정이 좀 흔들리나? 좀 입맛이 좀 바뀌나? 예를 들면 공간적인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을 좀 떨다거나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나의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약도 줄일 수도 있고 더 진행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는데 그 진행의 핵심, 즉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핵심에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꼭 끼어있고 네. 그 교감신경의 핵심에는 교감신경이 들고 나가는 척추 중에서도 목과 등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이다. 네. 그러면 이게 도파민과 관련돼 있으니까 네. 도파민을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이게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네. 계속 남아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약이 나오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또 뭐 자율신경 어쩌고 뭐 혈액순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원인이 잡혀야지 치료가 제대로 될 텐데 네. 예를 들면 아멜로이드 베타 단백, 타우 단백이라는 찌꺼기 단백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네. 우리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녹이면 뭘 합니까? 계속 생길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럼 약의 용량은 올라갈 거고 근데 약이라는 것 자체가 꼭 그것만 타겟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찌꺼기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잘 배출이 돼야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출이 어디로 돼야 되냐? 뇌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 뇌 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경로를 뭔가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찌꺼기 단백질을 품고 있는 뇌 척수액들이 계속 고이는 형태로 가겠죠. 네. 네. 그러면 그 경로를 한번 쭉 따라가 봤더니 예전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신에야 뇌도
림프 구조들이 있구나. 림프액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림프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드러난 게 그 경로까지 밝혀졌는데 그 뇌척수액의 림프관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코로 내려와가지고 이 두경부에 있는 림파선을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 가는 경로에 뭐가 있냐? 목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 목 근육 밑을 지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 근육이 정말 두껍고 단단해지고 짧아져 있으면 림프라는 구조는 우리 혈관처럼 특히 동맥처럼 압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눌러대고 있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눌러대고 있으면 흐름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썩듯이 그 유해한 찌꺼기 단백질 사이에 있는 뇌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게 뇌 혈류량 자체를 뭐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한 자율신경 치료법이 있는가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은 크게 두 가지 혈관으로 갑니다. 하나는 경동맥을 통해서 가고요. 하나는 경동맥 여기 있죠, 그죠? 뭐 맨날 검사하고. 하나는 이제 척추동맥을 통해서 가는데 척추뼈 사이로. 이 경동맥 같은 경우에도 목을 지나가고 척추동맥 같은 경우에도 목뼈에 있는 구멍을 타고 바늘귀에 실겨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목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목이 근육들이 두껍고 또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금 혹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예를 들면 뭐 혈관성 치매 그리고 파킨슨 질환 같이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그 기능들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시켜 주려면 결국 목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자율신경 치료는 반드시 목의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NTR 인대강화 주사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근육 그리고 혈관의 톤을 조절하는 건 또 등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과 상부 등을 잘 관리해 주시면 혈액순환도 확보가 될 뿐더러 우리 호흡 또한 목과 등에서 이 신경과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원활하고 이 강력한 호흡을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 등을 타겟으로 한 자율신경 치료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뇌 기능들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고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뭐 치매, 네. 뇌, 뭐 혈류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목과 상부 등 뭐 머리 가까우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사질환은 먹는 것과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더 주는 것보다 빼는 거, 빼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은 장의 염증은 뇌의 염증과 똑같다는 말이고 장이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장의 염증, 그러니까 장을 괴롭히는 음식, 식재료를 피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그리고 장에 쉽게 염증을 만들어내는 설탕, 뭐 밀가루, 뭐 당, 과일, 음료수 같은 이런 정제된 당분들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생물들을 잘 살려야지 결국 내가 먹는 음식물과 미생물이 잘 궁합 있게 살아내면서 거기서 좋은 성분들을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의 미생물을 살릴 수 있는 식이섬유, 좋은 식이섬유들을 좀 잘 드셔야 될 것 같고 그보다 앞서서 결국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 결국 뇌로 갈 수 있는 좋은 성분들도 보내고 산소도 녹여서 보낼 수 있으니까 물을 빼는 즉 탈수를 저장하는 이런 차들 빼는 거 1번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좋은 소금 섭취 이걸 먼저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걸리지 말라고 이제 이 고수톱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고수톱 이렇게 깔아놓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는 네. 거, 이 동작도 마찬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 계속 뭔가를 하는 이 자세도 사실 목에 굉장히 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가 만약에 걱정되신다면 그런 동작들을 좀 피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네. 좋은 공기, 네. 좋은 경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걸어보시면 네.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치매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요. 요양병원도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그렇죠.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걱정 없는 노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